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0년 ERP 회계 2급 4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ERP 구축 방법 중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ERP 회계 시험은 1번부터 4번까지 4문제는 ERP에 관련된 문제이며 반드시 출제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ERP 시스템 구축 절차 4단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오니 꼭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ERP 시스템 구축 절차입니다. 1단계는 분석 단계, 2단계는 설계, 분석하고 나서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구축, 마지막으로 구축했으니까 구현,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분석이 끝나면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계도가 있으면 구축, 실제 구축을 하게 되고요. 구축이 끝나면 실제로 구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4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분석 단계에서 하는 일은 프로젝트 팀, 그리고 현재 시스템 문제 파악을 하고요. 현업 요구 분석, 그리고 세부 추진 일정 계획 수립, 경영 전략 비전 도출, 주요 성공 요인 도출, 그리고 목표와 범위 설정, 시스템 설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하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2단계, 설계 단계에서 GAP 분석입니다.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패키지 설치 및 파라미터를 설정. 참고로 파라미터란 매개 변수가 되겠죠.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안 문제 논의,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 참고로 인터페이스란 말은 중개자, 우리 어느 정도 될까요?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인터페이스 중개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요구 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그리고 실제 구축 단계에서는 각각 모듈화를 모듈 조립화를 하게 됩니다. 모듈이란 하나의 기능을 각각 구축해 두었다가 그것을 조합을 하게 되는 작업을 구축 단계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모듈별 테스트 후 통합을 테스트, 그러니까 각각 기능별로 제작이 되어 있던 것을 테스트한 후에 통합해서 테스트를 하겠단 말입니다.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 확정,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연계 테스트를 구축 단계에서 하게 되고요. 구현 단계 4단계에서는 실제 데이터 입력 후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기존 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ERP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며 시스템을 평가하고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며 향후 일정을 수립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ERP 시스템 구축 절차 4단계,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분석 단계 제1단계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재 업무를 파악하죠. 현업 요구사항 분석을 하게 되며 주요 성공 요인을 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GAP 분석은 2단계 설계 단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며 이 문제를 맞추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아시면 되고요. 힘이 드시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오니 꼭 좀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ERP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단골 손님이죠. 2번도 단골 손님. 사실 1번부터 4번까지는 나오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드실 수 있겠지만 한 서너 번 정도만 익혀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ERP죠. 한국말로는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합니다. 기업 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서들을 통합적으로 ERP는 통합적입니다. 로 연계해 관리해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글로벌 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주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예, 맞죠? 통합이란 개념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능별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ERP는 통합, 운영 시스템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3번 다음 중 ERP의 장점 및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ERP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최적의 업무 관행인 베스트 프랙티스가 최고의 관행을 말합니다. 담고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ERP 시스템 구축 후 업무 재설계 BPR을 수행하여 ERP 구축의 도입의 구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언뜻 보면 맞는 말이 같은데요. 자, ERP 시스템 구축 후에 업무 재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ERP 시스템 구축 전에, 후가 아니라 ERP 시스템 구축 전에 업무 재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ERP 시스템을 다 구축한 후에 업무를 재설계해봤자 헛방입니다.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 설계를 다시 재설계한 다음 그 설계를 기초로 ERP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구축 후가 아니라 구축 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ERP는 모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별 부서원들이 분산 처리하면서 동시에 중앙에서 개별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ERP는 통합 운영 관리입니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ERP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융합으로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ERP와 CRM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부분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ERP, SCM, CRM 이 세 개도 중요한 부분이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ERP 전사적 관리는 했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SCM은 공급망 관리입니다. 제품 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부품 조달에서 생산계획, 납품, 재고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 솔루션을 의미하고요. CRM입니다. CRM은 고객 관계 Relationship Management 관리가 되겠죠. Custom Relation Management 이렇게 됩니다. 고객과 관련된 기업 내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한 고객 정보를 분류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SCM은 공급망 관리로서 생산 계획이라든지 납품,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퍼런트 오피스 시스템, 생산, 판매, 거래 등 돈을 벌기 위한 업무를 의미하게 되고요. 백 오피스 시스템, 반대의 개념은 아니지만 뒤가 되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런트 오피스 시스템은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한 업무를 말하게 되며 백 오피스 시스템은 돈을 벌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의미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 찾는 거죠. ERP와 CRM 간의 고객 관계 관리죠. 통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좋은 말이죠. 예, 맞습니다.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한 백오피스 시스템이다. 자, 백오피스 시스템 조금 전에 보았죠. 어떤 거? 돈을 벌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CRM 시스템은 기업의 고객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프런트 오피스 시스템이다. 네, 그렇죠. 이게 프런트 오피스 시스템이란 실제 돈을 벌기 위한 업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CRM 시스템은 조직 내의 인적 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ERP 시스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4번은 우리 CRM은 고객 관계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인적 자원을 축적하고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하는 정보 시스템이죠. 이것은 CRM 시스템이 아니라 지식 관리 시스템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ERP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이게 처음이신 분은 이 용어라든지 말들이 생소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포인트로서 적어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포인트, 그리고 이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내 문제는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말이나 용어 이런 것들이 조금 힘이 드실 수는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익혀주시면 다른 것보다 더 쉽게 맞추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재무 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계에 관련된 거네요. 재무 상태표,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죠.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그리고 차변의 금액합계와 대변의 금액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는 거, 그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며, 유동성 비율의 원칙이 있죠. 유동성 비율의 원칙이란 현금화하기 빠른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 부채인 경우는 빨리 갚아야 하는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이 되며 자본 등식 있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나옵니다. 자산은 뭐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죠. 왜? 차변에 있는 합계 자산, 대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항상 같습니다. 이것이 자본 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요. 첫 번째,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예, 맞는 말이 되겠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죠. 예, 맞는 말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및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합니다. 예, 맞는 말이 되죠. 이것들이 자본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다른 시험, 우리가 전산 회계 시험이라든지 FAT 시험은 실무 화면을 보면서 찾을 수가 있지만 우리 ERP 시험은 이론 시험 따로 시험 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실무 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실기 화면을 보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며 따라서 이 시험에서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계셔야만 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 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자, 영업이익과는 공식입니다.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된다? 영업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 중에서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이 있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찾아라는 겁니다.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니까 차변은 감가상각비,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 본사 건물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즉 영업비용이 되겠죠. 1번 맞습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즉 대손 상각비는 영업비용 818번이 되겠지만 이렇게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설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즉 900번대가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800번대로서 영업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영업 외 비용은 영업 비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회식비를 지급하다. 뭐 복리 무생비가 되겠죠.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정정했네요.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것은 5가지가 있죠. 재무제표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 5가지가 되며 2번, 3번, 4번은 맞지만 주기는 없죠. 주석이 됩니다. 아울러서 다음의 각 사항을 재무제표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재무제표 이름이 재무상태표라는 글자가 나타나야 되고 회사 이름이 나타나야 되며 재무상태표니까 보고기간 종료일이 나타나야 되겠죠. 물론 손익계산서였더라면 회계기간이 나타나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보고 통합 및 금액 단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좀 익혀주시고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도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은 각각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네요. 즉 이 말은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10만원입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2019년 7월 3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10만원을 대손 처리하다. 지금은 딱 10만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손충당금을 꺼내어 써서 차변은 대손충당금, 대변은 우리가 대손 발생한 매출채권이 되겠죠. 자, 7월 31일 거래를 정리하고 나면은 7월 31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0원입니다.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19년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잔액 500만원이며 이 중 회수 가능액은 450만원으로 추정하다. 그러니까 매출채권 500만원인데요. 이 중에 회수 가능액이 450만원이란 말은 50만원은 대손이 발생될 것이다. 예측이 되는 거죠. 따라서 500만원 중 회수 가능액이 450만원이라는 의미는 50만원 대손이 예상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50만원 대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차변은 대손상각비 50만원, 대변은 대손충당금 50만원이 되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대손상각비는 50만원이 될 것이며 그리고 설정되는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은 50만원 되겠네요. 둘 다 50만원인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9번 생산성 본부는 장부상의 기말 상품이 100개였으나 실제로 재고를 조사한 결과 90개가 남았다. 10개가 없어졌네요. 기말 상품 단가는 200원이고 감모 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금액과 분류로 옳은 것은 자 감모와 공손이 핵심적인 말이 되고요. 감모 제품 생산 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은 감모랍니다. 감 뺄 감자에 모 털모자 그러니까 코딱지만큼 털만큼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공손 불량하게 살면 안 되죠. 공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품 생산 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생기는 불량품입니다. 불량스럽게 살지 말고 공손하게 살아란 의미가 됩니다.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며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정상적인 감모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주유시 떨어지는 한두 방울의 유류 그러니까 기름 넣다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한 방울 두 방울 정도의 유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감모가 되며 비정상 감모 주유소에서 주유원의 실수로 주유구에 넣지 않고 바닥에 흘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비정상 감모가 되며 영업 외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10개가 없어졌는데요. 단가가 200원이니까 2,000원이 되겠죠. 2,000원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니까 이 2,000원은 원가에 가산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000원이 되며 매출 원가에 가산 더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영업용 트럭을 어음을 발행하여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대변에 기재해야 하는 개정 과목은 어음 처리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차량 운반구 X1에 구입하고 어음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어음이죠.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발행한 어음은 지급어음이 되며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서 내가 발행한 어음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한 어음은 받을어음이 되며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서 남이 발행한 어음은 미수금입니다. 따라서 어음이 나오면 개정 과목은 4개 중에 1개인데요. 그 1개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것이란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고자산 이외에 트럭은 차량 운반구죠. 따라서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발행한 어음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재고자산이고 어음을 발행했더라면 지급어음이 되었을 텐데요. 구입한 것이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서 내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미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은 출제 의도는 어음 처리가 가능한거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우리 회계에서는 1개월을 30일로 봅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90일 이내인 자산을 의미하게 되며 해당 항목으로는 통화 대용증권, 요구불 예금이 있으며 대표적인 게 주화, 동전을 의미하게 되며 화폐, 지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통화 대용증권, 남이 발행한 수표, 각종 수표들이 되며 우편환, 전신환,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등이 해당이 되며 요구불 예금이란 요구하면은 돌려주는 돈을 의미하게 되며 대표적인 요구불 예금이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되겠죠. 그리고 비해당 항목입니다. 우편은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요. 수입인지는 여러분들 운전 면허 시험 칠 때 보면 수입 정지 때죠.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며 선일자 수표는 매출 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4개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통화, 지폐나 주화, 통화 대용증권은 현금으로 분류합니다. 예, 맞습니다. 당좌예금은 요구불 예금이죠.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 남은 환매채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으로 분류한다. 타인 발행 선일자 수표죠. 선일자 수표는 매출 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며, 두 번째 선일자 수표 있죠.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상대방에게 발행하면 이 당좌 수표를 받은 거래처는 은행에 가서 돈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아니라 한 달 뒤의 날짜를 수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들 가지고 가면은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난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가서 은행 가서 돈을 찾으세요. 그러면 돈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미리 오늘 날짜보다 앞선 날짜, 먼 한 달 뒤, 보름 뒤의 날짜를 발행한 날짜로 하는 것을 선일자 수표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일자 수표 한번 볼까요?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그러니까 오늘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라면 10월 1일 날 발행을 했지만 발행일을 언제로 11월 5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처는 11월 5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11월 5일날 은행 가서 돈을 받아가게 되겠죠. 그것을 의미하게 되며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정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상품을 매출하는 주 생산성 본부의 당기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반드시 익혀야 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것은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정지하신 다음 꼭 좀 메모해서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공식을 안다는 가정하에 보겠습니다.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3천만원이네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매입액입니다. 자, 단기 총매입액은 700만원인데요. 매입 운임, 운반비는 가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740만원이 되는데 매입 애누리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30만원 깎았습니다. 그러면 740만원에서 10만원을 뺐더니 30만원을 뺐더니 단기 순 매입액은 71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말상품 재고액은 700만원 계산해 보시면은 요것들이 총 매출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자, 이게 계산이 안 되네요. 자, 잠깐만요. 자, 3천만원에 710만원을 더했더니 3,710만원이고 700만원을 뺐네요. 그러면 3,010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기 순매입액은 단기 총 매입액에서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한 다음 매입 할인과 매입 애누리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71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관련된 문제는 최소 2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익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반드시란 말을 적어 두었죠. 아울러서 별도 5개짜리입니다. 제가 하다가 이렇게 별이 5개짜리는 이유 없습니다. 어렵고 쉽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알아주셔야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3번 주 생산성은 다음과 같은 결산 자료를 누락하였다. 이로 인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과소 및 과대 효과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결산 시점에서 본사 건물의 화재, 보험료, 선급분 50만원이 미계상되었네요. 즉 보험료 50만원은 먼저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계산이 되지 않았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산 붕괴를 해보겠습니다. 결산 붕괴를 하면 보험료 50만원을 먼저 준 내용이 되겠죠. 먼저 줬으니까 선급, 주는 거니까 비용, 선급 비용 50만원. 그리고 보험료 비용을 소멸시켜야 되겠네요. 50만원.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이 부분 결산 붕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서는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전산회계 2급 기본 강좌에 보시면 한 18강, 19강, 20강 한 3개의 강좌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한 80분에서 120분만 하시면 충분하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산회계 원길 전산회계 2급 기본 강좌입니다. 18, 19, 20강 중에 있습니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오니 회계에서 결산을 못하면 회계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자, 이게 누락됐습니다. 즉, 자산이 누락됐으니까 자산이 줄어들겠네요. 보험료, 비용이 소멸이 되어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선급 비용, 자산이 누락되었으니까 자산이 과속 해당됩니다. 두 번째, 보험료, 비용이 소멸되지 않아 비용이 과대 계상되겠죠. 세 번째, 비용이 과대 계상되니까 당기순이익은 과속 해당됩니다. 왜?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 비용이 과대 계상되니까 빼기가 올라가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기순이익이 과속 계상되니까 기말자본이 과속 계상됩니다. 왜?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기말자본도 줄어들겠네요. 옳은 것은 첫 번째, 비용의 과대. 그렇죠? 보험료 비용이 소멸되지 않아서 비용이 과대 계상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산의 과대가 아니죠. 자산은 과소 계상됩니다. 부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수익의 과대, 수익도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며 13번 같은 문제는 첫 번째, 결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결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공식, 앞에 나왔던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아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이며 13번 문제는 ERP 회계 2급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14번 다음 내용을 보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자본 계정들이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입니다. 감자 주세요. 자, 여러분들 고구마 줄까요? 감자 줄까요? 하면은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고구마 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 주세요. 감자 차익.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세 가지가 자본잉여금이 되며, 그리고 반대 계정이죠. 감자 차익의 반대가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반대가 자기주식 처분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세 가지가 자본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14번 문제는 자본잉여금은 감자 주세요. 감자 주세요.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세 가지가 자본잉여금이며 반대 계정들은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 됩니다. 15번 다음 중 제조기업 주 생산성의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여야 할 거래는 무엇인가?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부죠. 사무실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들은 제조 경비, 원가에 가산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1번 안 되네요. 공장 생산부의 전기료는 전력비죠. 제조 경비입니다. 영업부 사원의 급여, 영업부네요. 급여입니다. 계정 과목은 급여가 되며 801번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장부 가액이 처분 가액보다 큰 경우, 즉 장부 가액은 100만원인데 처분 가액은 80만원이란 의미가 되겠죠. 손해봤네요. 이것은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실이 되며 영업 외 비용입니다.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 사무실 건물에 대한 보험료였으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데요.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니까 제조 경비 500번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보기 자료에 의한 거래가 순서대로 반영될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상 단기 차입금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당좌 차월 계약 한도 범위액은 300만원이다. 자, 이 보기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당좌 차월이죠. 당좌 차월이란 한도액만큼 마이너스 금액만큼 발행한 당좌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 있죠.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가 돼요. 자, 기초 당좌 예금 잔액은 500만원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 회사 당좌 예금 잔액은 500만원이 있겠네요. 두 번째, 기중 상품 매출 당좌 예금 입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100만원 더하면 600만원이 되겠죠. 세 번째, 기중 원재료 매입 당좌 예금 출금액은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에서 240만원을 빼면 현재 당좌 예금 잔액은 360만원이 있겠네요. 4번, 기중 당좌 수표 발행액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좌 예금 잔액은 360만원인데요. 그 중에 원재료 당좌 예금 매출액, 출금액 빼고 600만원이 더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좌 수표 발행액 600만원을 뺐더니 마이너스 24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이 240만원은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 차입금은 240만원이 되며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16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당좌 차월 이 개념만 알아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며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3번과 4번 부분을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번 부분은 3번 부분을 제외한 600만원이라는 거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별도의 600만원이 당좌 수표로 발행이 되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회계의 목적입니다.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투자 및 신용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및 그리고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맞습니다. 회계 감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 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및 현금 흐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번, 주 생산성은 다음 주말에 수정 경영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분기 말의 매출 예상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있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게 되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 신뢰성,
그리고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자, 이거 시험에 이렇게도 출제됩니다. 보기 4개 중에서 목적 적합성이 아닌 것은 해서 3개 적고요. 신뢰성에 관련된 거 하나 나타나고, 또는 보기 4개 중에서 신뢰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3개를 적고요. 목적 적합성을 1개를 적어서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목적 적합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인데요. 이게 외우기가 좀 힘든가 봐요. 자, 목적 적합성을 기억하실 때는, 자, 우리 12월 25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꼭 쉽게 예수님 나오는 쉽게 영화 있죠.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가신다네요. 그때 예수님의 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적색입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자, 그거죠. 예수님의 피 할 때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색, 붉은색, 적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생각하시면 이 목적 적합성 3가지는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측 가치 말 그대로입니다. 미래의 재무 정보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이고요. 피드백 가치입니다. 당초 예측치를 확인,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며, 적시성은 의사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인데요. 자, 의사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어떤 정도 되는가 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 목이 안 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봤자 헛방입니다. 목 마른 사람에게 제때 물을 주는 것, 즉 필요할 때 제때 제공되는 것을 적시성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결정 시점에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적시성이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 말 그대로입니다.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가 되며, 검증 가능성, 다수의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정보, 누가 하더라도 결과가 같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중립성, 중립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 알아주시고요. 지금은 한번 볼게요. 수정 경영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까지 분기말 매출 예상 자료를 요구했네요. 그러면 즉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적시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데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오니 메모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9번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당기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볼까요? 자, 결산 시에 미지급된 급여 5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이것도 결산 문제네요. 결산 정리후 반영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결산 붕괴를 해야 되겠죠. 급여 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내용 누락되었단 말입니다. 결산 붕괴를 하게 되면 차변은 급여 500만원, 대변은 미지급 비용 500만원. 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결산에 관련된 붕괴로서 이 결산 붕괴는 전산회계 2급 기본 강좌 18, 19, 20강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이 결산 문제는 시험 치실 때 최소 2문제, 3문제는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어요.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즉 비용이 누락되었으니까 비용이 과소 계상될 것이며,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줄었으니까 부채의 과소됩니다. 따라서 부채 부분 볼까요? 과소 대상 1번부터 3번까지가 되겠죠. 출발하겠습니다. 비용의 과소계상 나와 있죠. 그리고 부채가 과소계상됩니다. 부채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용이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됩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이거 잘못 적었네요. 당기순이익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이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이 공식은 기말자본입니다. 기말자본.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뺍니다. 비용이 누락되었으니까 비용이 증가되어야 되겠죠. 증가되어야 됩니다. 누락되었으니까 비용이 과소계상되었습니다. 지금은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소계상되었으니까 비용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이 되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니까 기말자본이 과대계상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들 3개 중에 한 개이며 자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과대계상되죠. 기말자본은 과대계상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며 다음, 자,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기말자본입니다. 기말자본. 기말자본은 과대계상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비용이 줄어들었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기순이익이 올라갑니다.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고 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니까 기말자본도 과대계상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이네요. 다음 중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와 실현주의, 현금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입, 유출의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고 이런 것이 실제로 돈을 주고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되는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받아야 되는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돈을 주고받고는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일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것을 발생주의라며, 실현주의입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실현주의라 그러며,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입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 원칙 중의 하나로 발생주의와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는 사건이 발생만 하면 회계상의 거래가 생기는 것이고, 현금주의는 반대입니다. 실제 돈을 주고받았을 때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 현금주의가 되며, 사업적 성격이 없는 일반 행정 부분에 적용되며,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더라도 현금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입이나 지출로 계상하지 않는 것을 현금주의랍니다. 자, 우리 회계는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와 실현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금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자,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네요.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자, 이것도 발생주의가 되겠죠. 실제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것은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기말에 결산할 때 하게 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이 세 가지는 다들 발생주의에 해당되네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매입대금을 지급. 이것은 실제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것. 그래서 현금주의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현금주의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자, 이름으로써 2020년 ERP 회계이급 4회 필기 이론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실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